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질문은 매번 드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을 2주 만에 뵈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기사들이 나와서 교수님한테도 여쭤봐야 돼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다. 이제 집값 더 오른다. 이런 시각과 아니다. 아직 이르다. 이런 시각. 이렇게 계속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떨 걸로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 대책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주택자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회복하는 게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다주택자나 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가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많다라면 거래량이 아마 폭증할 상황이거든요. 환경이 대출을 잘해주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예년만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가격이 너무 높거나 소득이 안 받쳐주거나 미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거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물론 요새 신고가도 기사도 나오고 막 이래서 혼돈스러우실 텐데 지금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하락한 거래가 50%고요. 상승한 거래가 50%입니다. 통계 산정 방식에 있어서 대단지를 좀 우선시하고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0.0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 시장에서는 크게 이것이 상승으로 완벽하게 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추세적 반등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매매가가 어찌됐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는 것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실적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텐데 그럼 앞으로 이게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상승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경제 상황이나 어떤 금리 상황이나 또 주택 가격의 적정한 수준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금리가 높고 물건이 많고 이랬어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미친 집값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가 4% 5%였고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물량이 많았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MB 대통령 시절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경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이 줄고 그때는 이제 그러면 입주 물량이 적으면 올라야 되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져서. 네. 근데 입주 물량이 MB 정부 때 11년도, 12년도 경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만 채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는 또 낮춰져가지고 5%에서 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건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논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모자르면 당연히 오르겠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그러나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은 가정이 있습니다. 전제.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과 집값이 어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부분은 항상 경제 상황의 변수하고 또 소득이나 대출의 어떤 부담 변수, 또 소비의 어떤 패턴, 이런 것이 같이 보셔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는 그렇게 보면 맞지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나 무역 적자가 벌써 17개월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수요층에 녹아들게 되면 수요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이유들을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여전히 고금리고 진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기 전망도 원래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저하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집값 관련해서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번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긴 했거든요. 요즘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 경계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보다 쌀 것이다라는 심리가 번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더 오르거나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뭐 어떤 투기 붐이 이런 것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은 예전에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이 경착륙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금융 위기로 이어질 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활성화 정책을 쓴다. 근데 그 안에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 대놓고 안 하셨지만 마지막 말이 뭐냐면 투기의 조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조정을 들어가겠다. 규제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이번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정상적인 것보다 약간 오버슈팅된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한 가지 한국은행 총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집 사는 거 좀 조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야겠죠.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러셔, 국토부 장관도 그러셔. 그러면 이거는 뭐 금리를 낮추거나 앞으로 주택가격을 정부가 계속 떠받치거나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주지는 않을 거다. 좀 더 문제가 생기면 또 규제, 조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라앉을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준 겁니다.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에서 이번에 또 금리 동결하면서 특히 영끌족에게 어떤 경고성의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가 상단이 한 7%대가 코앞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끌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당시 영끌족 중에도 뭐 실수요자도 있고 투기 목적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영끌족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감당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투기 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힘들까요? 있는 환경은 정부가 일단 판은 이제 벌려줬습니다. 대출 확대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마음만 요즘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하거든요. 집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산다. 그만큼 대출이 많이 확대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시면 바로 살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적은 자본시색 차익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은 총재께서 경고를 준 겁니다. 자기가 주 실거주로 계속 하실 분들은 자기의 소득도 생각하시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요즘 1년이나 2년 동안 대출 이자만 내고 대출 이자 금액보다 자본시세 차익이 더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젊은 분들이 예전에 영끌 완때하고 똑같이 뒤늦게 따라가는 분들이 요즘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이제 정부나 국토부도 이미 파악을 한 것 같고요. 한은 총재께서는 그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과 모든 걸 봤을 때 시중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하가 되면 폭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다라고 미리 경고를 준 겁니다. 지금의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거다. 그럼 미국 스탠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은 총재도 미국처럼 금리를 당분간 왜냐하면 지금 또 내리면 다시 또 투기금리거든요.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그거를 충분히 최소한 1년, 2년 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영끌의 마음이 있고 자본주의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2년, 3년 정도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그나마 투자 형태를 취해야지 네. 지금처럼 뭐 6개월, 1년 했다가는 예전처럼 그런 좋은 시장이 안 올 수도 있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걸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섣부른 기대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 부분을 지금 딱 짚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데 요즘 대출 시장은 또 이례적인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거 감안해서 고려해서 금융정책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와줘야 된다는 건 뭐 정부 당국도 알고 하는 네. 청년도 아시고 일반 경제 전문가나 뭐 일반 스마트하신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하고 부동산 PF 또 자영업자분들의 문제 또 기업의 부채 문제들이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올리게 되면요. 좀 위험한 어떤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혹시 잘못된 경제 충격을 줘서 경제가 좀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제를 달았죠. 만약에 미국이 더 올리거나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총리께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올리겠다는 얘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청취자분들이 파악하셔서 시장이 당분간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실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요.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서 2년 뒤에 제일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올 연말부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 리스크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주신 그 대출 확대는 아까 그런 약간 실거주 외에 투자의 마인드, 자본시대 차익의 마인드가 계신 분들이 이제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더 오를까 봐 걱정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짚어줘야 되는데 서울 입주 물량 요즘 뭐 9월 달에 119개밖에 안 들어와 또 내년에 2만 개밖에 안 돼. 이런 잘못된 기사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8월 2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내년에 2만 8천인데 원래 3만 8천이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기억하시기나 둔촌주공 아파트가 한 10,000세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년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3만 8천호가 되는 거고요. 1월에 입주하면 2만 8천호로 줄잖아요. 네, 네. 줄은 대신에 그러면 그 1만 원은 그 다음엔 2025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만 8천호 됐을 때 2025년도 예정 물량, 입주 물량이요. 6만 2천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2배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가 내년에는 2만 8천호인데 후년에는 6만 2천호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니까 잘 시장 판단하셔서 이렇게 기사가 나야 되는데 25년에 많이 나오는 건 기사가 안 나오고 24년에 잠시 줄은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